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운세나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0년 경자년은 흰 쥐의 해라 쥐띠의 운세가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 영국의 한 주간지에서는 한국의 운세 시장 규모가 4조 원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요즘엔 길을 걷다 보면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손쉽게 휴대폰 모바일로도 사주풀이나 신년 운세 점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영화 시장 규모가 2조 원대라고 하던데요. 운세 시장이 4조 원이나 되는 걸까?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 확인해 보시죠. 1월 12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흥미로운 소식을 갖고 오셨네요. 송 기자님도 신년 운세 보셨나요? 저는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네, 무슨 띠세요? 예, 원숭이 띠입니다. 아이들한테 비밀인데. 왜 아이들한테 비밀이세요? 좀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요. 네. 아이들이 아빠 나이가 많으면 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불리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빠 나이를 속입니까? 장난처럼 한 10년 깎아서 얘기했어요. 네.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저는 무슨 띠냐고 여쭤보고 그냥 올 한 해 운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팩트를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신년 초니까 이렇게 신년 운세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관련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신년 초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올해의 운세 어떠니, 뭐 올해는 어떻게 될 거라니, 이번엔 뭘 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언론 보도에도 운세, 뭐 점술 관련 기사가 자주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불황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최근 또 그렇죠. 미국 이란 사태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또 그런 관련 기사나 콘텐츠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2008년에 미국 리먼 사태로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국내에서 운세 관련 매출이나 콘텐츠 매출이 좀 늘어났던 통계도 있습니다. 네. 해가 바뀌니까 최근 신년 운세 관련 기사나 보도가 좀 나올 시기인데요. 어떤 내용을 팩트체크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의 점술시장 규모가 4조 원 규모다. 이런 기사를 팩트체크하려고 합니다. 네. 4조 원.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비슷한 규모의 시장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데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전체 매출액인데요. 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네. 이제 미국 골든글로벌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현재 세계 한국 영화가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런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의 1.7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4조 원이라는 규모가. 네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발간한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영화 시장의 전체 규모는 2조 3,764억 원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 로또로 대표되는 복권 시장이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기준 3조 5,600억 원이었고요. 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이 2017년 기준으로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와, 이 기생충 비롯해서 1000만 영화가 수두룩한 한국 영화 시장이나 로또로 대변되는 복권 시장,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보다도 이 운세 시장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한국 운세 시장 규모가 4조 원이라고 보도한 언론들은 모두 영국의 주간지죠. 유력 주간지인데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을 찾아보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8년 2월 24일에 한국에서는 운세 산업이 37억 달러에 이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점술시장 규모가 4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면은 경제 전문지로 유서 깊은 곳 아닙니까? 네, 최근에 뭐 종합시사 전문지로도 많이 보고들 있으신데요. 네. 인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보통 국내 언론들의 외신, 특히 이런 유력 외신에 대한 믿음은 좀 맹목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
기사 제목 말고 본문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네네. 좋았을 뻔했다. 네. 본문의 제목과 다른 내용이 있군요. 네. 다른 내용이라기보다 제가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네. 제목엔 한국 점수시장 규모 4조 원이라고 보도한 근거를 한국 언론 보도에서 찾았습니다. 엥? 네. 저도 팩트체킹을 하면서 좀 그 근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본문을 읽어보고 좀 허탈했습니다. 본문 내용이 한국의 운수시장 규모가 4조 원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30만 명의 역술인과 15만 명의 무속인이 있다는 한국 역술인협회장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참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고 인용해서 우리 언론들이 4조 원대다 막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정작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를 따다가 근거로 보도를 했다. 네. 외신이라면 그것도 유력 외신의 보도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우리 언론의 관행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경제가 보도한 한국운세산업 규모 4조 원. 이거는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네, 다시 또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원본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2년 전 2018년 2월 기사였는데요. 네. 그 원본인 한국경제 기사는 훨씬 더 이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가 2007년 12월 7일 점술인 성인 80명당 1명꼴 4조 원대 시장으로 이번에 금배지 달까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보통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좀 줄었지만 뭐 선거 예측 보도 중에 이런 게 가끔 재미삼아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거기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역술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점술인은 역술인과 무속인의 수를 합친 건데요. 네. 적게 잡아서 45만 명, 많게는 55만 명에 달한다. 줄잡아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70에서 80명당 1명꼴이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련 매출은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 점수 산업을 포함할 경우 2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국경제신문의 자매지 한경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2006년 1월 16일자로 앞서서 보도한 거네요. 네, 그 앞입니다. 4조 시장 부글부글 역술인 50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실제로 역술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45만 명에 이른다는 게 한국역술인협회의 추정이다. 철학관 등을 운영하는 역술인이 30만 명,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15만 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학원이나 문화센터 과정을 마치고 활동하는 초보 역술인, 이런 걸 다 감안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운세산업 규모가 2조 원에 달한다. 이번엔 2조 원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족, 굿 등 부가 서비스, 고액 서비스를 다 합치면 이보다 많은 4조 원이 육박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원래 기사에서는 4조 원에 육박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라고 한경비즈니스가 보도했고 이걸 다시 한 2년 가까이 후에 한국경제신문이 재탕을 하면서 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바뀐 거네요. 네. 이게 참 보도마다 다른 수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한 기사가 있는데 2010년 중앙일보의 유력한 신문인 중앙선데이는 이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역술인 수가 30만 명, 무속인이 15만 명에 달하며 초보 역술인까지 감안하면 5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들이 평균 연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그대로 곱한 거죠. 계산해서 운세산업 규모는 2조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똑같이 부족 굿이나 사주 카페 등 부수적인 시장을 합치면 4조 원에 육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역술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점술인 규모가 50만 명이 넘을 거니까 곱하기 연 4천만 원 수입 해서 2조 원. 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주 카페, 온라인 이런 거를 합치니까 4조 원. 이렇게 추산한 거군요. 좀 단순하게 계산했는데요. 네. 이들 매체 외에도 근데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도 역술인 수와 시장 규모 등을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보도를 했고요. 네. 그 모든 보도를 제가 쭉 합쳐서 정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국의 운세산업 규모는 2005년부터 약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였고 네. 현재 최근 보도에서는 그 규모가 더 커져서 4조 원에서 7조 원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 시장 규모를 추산한 근거는 관련 종사자 수였는데 네. 모든 언론 보도에서는 역술인 30만 명 정도, 무속인은 15만 명 정도로 많이 보도를 했고요. 네. 이거 외에 이제 부수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사업을 합치면 50만에서 100만 명까지 달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이 역술인들 점술가들이 이게 100만 명에 달한다고요? 네. 좀 의심이 조금씩 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 역술인, 무당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 수는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종사자 네. 수도 모든 그 출처가 협회 회장, 협회 관계자 이런 분들의 발언이 출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추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계됐다가 아니고 추산한다, 추정한다는 말이 많았고요. 네. 결국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경신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등록증은 예, 또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지난 1971년부터 집계해서 현재까지 약 8만 장 정도고요. 또 그 8만 장 외에 매년 발행되는 갱신하는 신분증을 받아가는 무속인은 약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신분증을 매년 갱신하시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15,000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역술인협회가 30만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전화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협회 회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협회에서 안내해 주시는 게 협회에서 발급하는 역학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이걸 취득하면 회원을 등록할 수 있고요. 이 자격증은 그 협회에서 개설한 5개월짜리 과정에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뭐 충실하게 들으면 네. 90에서 55% 정도 합격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 저도 5개월 그 강의 들으면 네. 역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요. 협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추산되는 시장 규모도 그렇고 이게 시장 규모를 추정한 근거인 이 종사자 수도 좀 뭔가 이게 우리가 좀 맞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 공식 통계는 잡히지가 않죠? 예, 정확한 통계는 사실 이게 또 뭐 산업상 현금 거래가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좀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네. 그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시도, 산업, 사업체 구분별 사업체에서 종사자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중에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통계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가 2016년 통계였고요. 네. 거기서 사업체 수는 1,239개.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는 11,5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로는 점술 등 그 유사업 종사자가 10,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그 역술인협회 회원 30만 명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데요? 네, 심지어 100만 명까지 주장하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11,000명과 100만 명은 아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네, 100배인데. 게다가 이 매출액도 뭐 기사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로 보통 통계청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매출은 2006년 2,503억 원에서 네. 2008년에 2,789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리먼 사태 때문에 좀 불확실한 시기여서 네, 사람들이 많이 찾던 시기였죠. 네. 근데 딱 그때 정점을 찍고 이후로 쭉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뒤인 2016년에 네. 2,043억 6,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2,000억 원대 규모, 물론 뭐 2,000억 원대가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네. 이게 보도된 4조 원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네. 이럴 때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추세예요, 추세. 어떻게 커지고 작아지는지 추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통계상으로 온재산업은 2008년 이후로 뭐 종사자 수나 매출액 모두 정점을 찍고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8년 뒤인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약 30% 가까이 인원과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8년에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였다면 적어도 지금은 그보다 30%는 줄은 규모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한 한국 운세산업시장 4조 원 규모는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다 보니 저희가 운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운세시장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고요. 네, 운세시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주말 새벽을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 박기빈의 아침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말 새벽 5시 20분부터 아침 7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주말이긴 하지만 새벽 시간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활기를 돋아주는 진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박기빈 아나운서의 힘차고도 차분한 진행이 방송 시간대와 잘 어우러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주말 아침,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휴일을 맞아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네. 이분들에게 좀 피로를 잊게 해줄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아침 프로그램이 갖는 역할 좀 큰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살펴보셨어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성의 부재입니다. 타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비해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성이 없다라고 느끼셨는지요? 네, 첫째는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다른 라디오 음악 방송과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청취자들로부터 문자를 받고 사연을 읽고 선곡된 음악을 띄워주고 있었고요. 또 2부에는 테마를 잡은 두 가지 미니 코너나 초대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타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형식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청취자들, 소개하는 음악, 이야기들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은 특색 있는 코너들을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조금 차별성이 아쉬웠다. 형식적인 네. 면에서 이런 지적이셨고요. 프로그램이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곡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곡 네. 부분은 어땠나요? 네, 선곡 부분은 이제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 라우브와 같은 최신 해외 팝부터 U2 같은 올드팝, 또 재즈나 클래식, 한국 노래 같은 경우는 인디부터 힙합, 아이돌 노래까지 굉장히 포괄적이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다양한 청취자들을 아우를 수 있다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다른 음악 방송들을 넘어 크게 이목을 이끌 만한 점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2부에서는 미니 코너 같은 경우 이제 영화와 관련된 음악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대부분의 음악 프로그램들이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로 너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 있고 네. 또 다른 방송에서도 음악은 주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다른 무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혹시 생각해 주셨나요? 아, 네. 우선 이제 타 방송사에서 진행되는 음악 코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된 부분과 인기 있는 코너, 특색 있는 부분 등으로 나눠서 다른 음악 프로그램들에게는 없거나 잘 다루지 않는 새로운 코너들을 기획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거로는 이제 예를 들어 음악 공연이나 음악 역사,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동아리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유명 가수나 음악 평론가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깊은 일반 청취자들을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와 소통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저도 참 귀담아 들을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점 있었을까요? 프로그램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코너 변동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부에 진행되는 미니 코너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래 3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영화,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 코너를 제외하고 동서양 고전의 한 글귀와 함께 관련 음악을 들려주는 또 하나의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 코너가 사라진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에는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새로운 청취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은 업데이트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듣기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박기빈 아침 풍경의 경우 다시 듣기가 특별 초대석이나 공휴일 특집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몇몇 특별 방송만 다시 듣기가 가능했고요. 더 많은 방송 소스들이 청취자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박기빈의 아침 풍경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광화문 서울청사 인근에 지난달 27일 이후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 경마공원 기수 고 문중원 씨의 분향소인데요. 마사회 측은 문 씨의 죽음 이후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문 씨 유족들과 동료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 김혜진 상임활동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해가 바뀌었는데요. 네. 지난 2019년 11월 29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네네. 이 고 문중원 씨 사건이요. 하지만 아직 이 문 씨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문중원 기수는 자결을 하면서 3장짜리 유서를 남겼습니다. 네. 그 유서에는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되는 현실이라거나 마사회의 권한 남용 등 여러 문제들이 폭로되어 있었거든요.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장례를 미루고 마사회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 기수의 유서가 공개가 네. 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히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유서에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 네네. 기수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50배가 넘는 산재 사고를 당하거든요. 오랫동안 연수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20년도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이라서 기본급도 거의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게다가 임금의 경쟁성 상금 비중도 높아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예 생계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이런 이제 미래가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감독에 해당하는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상 승부 조작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기수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말을 태우지 않거나 병든 말을 태운다는 거죠. 그러면 다치기도 쉽고 그렇죠.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교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3번째는 이런 현실을 바꿔보려고 조교사 자격증도 따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는데요. 높은 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사회가 마방을 대여를 해주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조교사 역할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사회의 갑질에 저항할 수 없었던 문중원 기수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기까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 내용이고요. 이런 네네. 주장에 대해서 마사회 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마사회는 그 유서에 담긴 부당지시나 불공정한 마사대부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경찰은 수사에 대단히 미온적이고 마사회를 비호하고 심지어는 유가족을 폭행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마사회는 기수는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 형태니까요. 네. 그래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용관계가 그런데, 아니다. 네네. 그런데 기수들의 면허나 징계,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분은 다 마사회인데 네.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중원 기수의 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네네. 마사회에서 일하던 이런 기수들 또는 이런 다른 노동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2005년에 본격 개장을 했거든요. 네. 15년째인 셈인데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벌써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려 7명이요? 2005년에 7명이요. 2005년에 이명희 기수, 2010년에 박진희 기수, 2011년에 박용석 말관리사, 2017년에 박경금 말관리사, 2017년에 이현준 말관리사, 그리고 작년에 조성공 기수, 그리고 문중원 기수, 이렇게 7분이 돌아가신 거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는 네. 이 조직이나 어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네네. 없는데요. 이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 조사는 이루어졌나요? 마사회는 수사를 의뢰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다. 네네. 그런데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네. 단지 이게 누군가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마사회가 이거를 모르쇠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무한경쟁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다른 곳에 비해 경쟁성 상금 비율이 높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는데요. 네. 거의 부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것도 없는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내모는 방식이라서 네. 부산에 있는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불안이 이제 그게 달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관리사와 기수의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관리사와 기수. 네, 권리가 하나도 없는 구조인데요. 네. 형식으로 보면 말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기수는 조교사하고 기승계약만 체결을 하는 특수고용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요. 기수는 조교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만 갖고 있는 거죠. 아예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마사회는 마사회 법에 의해서 마사 대부 권한이라든가 상금을 결정한다든가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무한경쟁 체제를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교사 면허와 마방 대부라는 권력을 통해서 조교사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사회가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조교사의 부당 지시가 발생을 해도 책임은 다 기수와 말관리사만 지게 되고 거부를 하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계와 권한이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무한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죽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조교사 그리고 말을 관리하는 말관리사, 말을 타는 기수 이들 간에 일종의 갑을관계가 아주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갑을관계가 조교사와 말관리사 기수들 간의 갑을관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숨어있는 마사회 진짜 갑의 책임이 또 묻혀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네. 네, 이 정도면은 이 마사회뿐만 아니라 마사회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정부의 감사가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농림축산부가 마사회 전체를 관리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익히 예상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원래 이제 말산업 육성이 마사회의 권한이라서 농림부 산하에 있긴 한데 사실 이 마사회와 같은 규모도 크고 엄청난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농림부가 제대로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 거죠. 네. 사실 2017년도에도 이미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는 조교사 협회가 말관리사를 고용하는데
부산은 이제 말관리사를 조교사 개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의 말관리사가 돌아가신 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고용구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안을 논의를 하고, 그때 마사회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농림부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네. 고용 형태만 부산과 제주가 서울처럼 말관리사를 조교사 협회가 고용하는 형태로 바꿨고, 네. 그 안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랬군요. 네.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 지금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활동가로서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실마리가 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쟁점이 되는 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죠. 네. 이를테면 경쟁성 상금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다치거나 아픈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무한경쟁 체제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사실 아무리 경마가 경쟁성 경기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까지 경쟁으로 내몰아서 퇴출을 시키거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급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권력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준 기승계약서라든가 이런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주체로 인정해서 교섭에 나서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조교사 면허 문제인데 조교사 면허를 따고도 마사 대부가 공정하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것은 단지 마사 대부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마사회 구조 대부분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심사하고 징계하고 결정하는지 이런 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인사를 노조가 추천하거나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런 위원회들을 마사회 외부의 공적기구로 두는 이런 시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인데 광화문에서 분향소를 차려놓고 그 아이 엄마죠. 문중원 기수의 부인도 올라와 계신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 김혜진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월 12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you, say me, say it for always.